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기생충의 스토리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 없이 제가 이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기생충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미지를 안 보여주고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서 그 제 강좌를 듣게 되면은 사실 교육적으로도 전달이 쉽게 또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를 이렇게 잠깐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법적으로는 그 저작권이 제한이 됩니다. 교육상 이러한 어떤 그, 교육상 활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를 그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거는 영화사에서 또그 이 소송을 걸게 되면은 결국 이제 재판정까지 가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길 가능성이 많겠지만은 여튼간에 굉장히 귀찮은 일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상 음, 교육적으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활용하는 것들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후에 생길 수 있는 가능한 문제 때문에 좀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이번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전 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영화에 소리도 없이 제 얼굴하고 같이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니라 일종의 제 강좌 영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수업 시간에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수업 시간에는 항상 영화를 보여주고 여러분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컨텐츠가 되다 보니까 컨텐츠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비공개로 여러분만 볼 수 있는 콘텐츠지만은 어떤 여러분들이 이거를 혹시라도 다른데 올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동영상 강좌 영상을 다른데 혹시 카피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여러분 이제 미장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화의 미장센을 통해서 영화의 내용 또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장센이라는 게 뭔지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미장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뭐 미장센 영화제도 있고 뭐 미장센이라는 뭐 샴푸도 있고 하여튼 미장센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 용어가 돼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정확한 그것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미장센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무대에 장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대를 꾸미다 이런 무대의 공간 구성을 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영화가 나오기 이전에 연극 무대를 꾸미는 거를 미장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영화가 만들어진 이후에 영화가 탄생한 이후에 그 연극적인 개념을 가져와서 영화 이런 프레임 안에 어떤 이미지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미장센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영화의 공간 구성, 영화 스크린의 공간 구성,
영화 프레임 안에 공간 구성 이렇게 보거나 이미지 구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성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선 화면 구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깊이감, 심도라고 해서 깊이도 있을 수도 있고 밝기 그리고 톤 그리고 색깔 그리고 인물의 움직임, 의상 그리고 헤어 그리고 그 카메라의 움직임 뭐 등등 그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로 그런 요소들을 이제 활용해서 그 자원 일종의 그런 자원들이죠. 그런 걸 활용해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프레임의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프레임 안에 이미지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제 미장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미장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찍기 이전부터 스토리보드를 그려서 스토리보드에서 이제 한 프레임 안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다 구성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프레임 속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이 이제 미장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구성.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몽타주란 말도 이제 들어봤을 텐데, 몽타주는 그런 미장센을 한 프레임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쇼트들이 계속 이어져요. 프레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쇼트가 됩니다. 그 하나의 쇼트는 카메라가 딱 녹화가 시작돼서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딱 끊어질 때까지 녹화가 끊어질 때까지의 길이 그것을 쇼트라고 합니다. 쇼트. 예, 그래서 이 쇼트를 또 연결해서 영화를 만들죠. 그래서 쇼트가 계속 연결되면서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영화의 쇼트의 구성 또는 시간 구성을 이제 몽타주라고 하죠. 편집의 다른 의미죠. 편집이나 편집. 근데 미장센은 편집보다는 이제 촬영에 가깝죠. 촬영에 속한 거죠. 촬영을 할 때 감독이 또는 영화 촬영 감독이 그 프레임 속에 어떤 영상을 넣을지 그리고 어떤 밝기로 할지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위치 지어질지 어떻게 움직일지 또 카메라가 직접 어떻게 움직일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이제 미장센적인 결정이라고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장센적인 선택. 그래서 이 기생충의 미장센은 어떻게 미장센을 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생충의 그 공간 구성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 공간은 크게 두 가지죠. 가장 아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공간은 박동익, 그 박사장이죠. 박동익이라는 그 사람의 굉장히 부잣집, 2층 현대식 주택, 그 공간이 이제 여러분 떠오르죠. 그래서 그 공간이 이 영화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죠. 왜냐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그 인물들의 어떤 그 다양한 행동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중심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그 공간과 대립되는 공간이 있죠. 대립되는 공간은 기택, 김기택이었나요? 기택의 송강호와 연기한 기택의 집. 이게 기택의 집이죠. 기택의 반지하 집. 이게 또 반대의 공간이죠. 반대의 공간. 이 두 공간을 어떻게 영화 속에서 그 공간 구성을 했는지가 또 미장센이기도 하고
그 공간이 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또 영화의 주제도까지 드러냅니다. 그래서 장소, 이 공간이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기생충하고 떠오르면은 하여튼 그 공간의 이미지가 굉장히 잘 떠오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공간이 그 무슨 로드 무비처럼 공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에서는 공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로케이션이 계속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탁 떠오르는 공간이 없을 수가 있지만은 이 영화는 대부분 이 두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또 박동익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집을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은 영화의 주제까지 이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선은 이 공간이 이제 이게 기택의 집이죠. 그래서 이 반지하 집이죠. 그래서 이제 반지하 집이지만은 그 창문이 좀 크고 그리고 좀 빛도 이렇게 잘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반지하지만은 의외로 좀 밝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밝고 그리고 공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저쪽으로 부엌이 있고 거실 겸 부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화장실이고 방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기택과 기택의 부인의 그런 안방인 것 같고 이쪽이 이제 이쪽이 기택 안방이죠. 그리고 이 방이 이제 둘 중에 한 명의 방인 것 같겠죠. 근데 지금 느낌으로는 하여튼 방이 두 개밖에 없어 보이는데 사실 방이 두 개가만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그 기후하고 기정이 같이 방을 쓸 리는 없을 것 같고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볼 때는 방이 두 개밖에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평면도가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여튼 그 집은 그렇게 좁은 집이죠. 좁고 그리고 이런 안방이 있는데 안방을 딱히 보게 되면은 약간 시골집처럼 보이죠. 시골집. 장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닥 기본적으로 이제 좌식 생활을 하고 있어. 좌식. 이게 입식 생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그러한 주거 공간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하는 그 일도 지금 이제 뜨개질을 하고 있죠. 뜨개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서민적인 느낌이 들고 장롱도 굉장히 옛날 장롱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 이런 돗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약간 전통적인 그런 주거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이거는 이제 집안이죠. 집안도 이렇게 좀 정신 없죠. 이제 아무래도 좁기 때문에 바깥에도 막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안방, 제가 보기에는 안방에 뭐 기후나 기정이 또 잘 수도 있고, 그죠? 세 명이 또 온 가족이 다 같이 잘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방이라는 게 탁탁 이렇게 지금 기능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통 그 재래식 주택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초가삼간 같은 집이죠. 초가삼간이란 말이 그야말로 삼간이 삼칸, 삼칸이 세 개의 칸이죠. 세 개의 칸이 이제 안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그리고 부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부엌, 안방, 건너방. 아니면 안방하고 건너방하고 그냥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고 옆에 부엌이 있고. 그러니까 세 공간밖에 없는. 그래서 초가 3간 같은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이제
초가상간처럼 되게 이렇게 홑집이라고 해서 공간이 되게 이렇게 두껍지 않고 얇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간이 집 방이 있고 또 거실이 있고 또 방이 있고 이렇게 겹겹이 있잖아요, 겹겹이. 그래서 이제 그걸 겹집이라고 하면은 전통 재래식 주택 같은 경우는 홑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께가 되게 얇은 집, 그러니까 방 하나가밖에 없는 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초가상간 같은 집이에요. 예, 그래서 반지하지만은 그 반지하만 아니라고 하면은 마치 예전 초가상간 같은 그런 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내부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거실이라고 거실 겸 부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집인데 여기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 영화 속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화목하게 보이죠. 그리고 항상 이제 같이 몰려서 그렇게 이제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또 이 뒤에 보면은 다 같이 이제 일도 해요. 일도 이렇게 피자 그 박스를 접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일이죠. 그러니까 예전 재래식 주택 한옥 같은데 조선시대 때는 이제 집이 일종의 생산의 공간이기도 했죠.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그 농기 그러니까 농사 작업을 농업 작업 농사의 작업을 집에서 많이 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집과 일의 일치, 직주일치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예전 어떤 그런 영세한 그런 농사를 짓는 그런 그 주거와 비슷하죠. 주거 공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 같이 가족이 알바 형태의 일을 하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택의 집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택의 집은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친구가 오죠. 얘가 이제 민혁이었죠, 민혁. 예. 이렇게 민혁이 기후의 친구가 스스럼 없이 이렇게 들어와요. 예. 들어오는 정도로 좀 개방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는 게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고 또 이제 게이트 지나도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또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밀번호 누르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역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민혁이 그냥 막 들어보죠. 예. 그냥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문이 한마디로 이제 잠겨져 있지도 않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개방적인 그러니까 예전 그 재래주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한옥도 그랬고 조선시대 때 뭐니 구한말 이때 그 마을에서 집들이 문을 안 잠궈 놓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웃들이 그냥 스스럼없이 들어와서 인사도 하고 와서 같이 이제 수다도 떨고 같이 뭐 먹을 것도 나누어 먹고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예전 전통사회 공통체적인 그런 그 주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여기서도 그래서 이 친구가 민혁이 와서 그 산수경석을 주죠. 예, 이렇게 산수경석을 줍니다. 예, 산수경석을 주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뭐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웃과 이렇게 잘 소통하는 그러한 또 집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못 살고 또 쾌적하지 않은 집이지만은 그 안에 분위기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족도 굉장히 화목한 것 같고 그리고 이웃들도 이렇게 쉽게 들어오고 그리고 또 실제 분위기도 바깥에 빛이 잘 들어와요. 잘 들어오기 때문에 좀 밝은 톤의 분위기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기택의 집이 그 또 이 그
박동희의 집과 좀 비교가 많이 되죠. 그래서 박동희의 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요거는 박동희 집 가기 전에 지금 이 집에서 나가는 기후의 모습이죠. 이게 이쪽에 있는 게 집이죠. 이쪽에 집.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러한 그 돗자리 아니 대나무로 만든 그런 바구니죠. 예, 저런 거라든지 여기에 뭐 나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막 그 혼란스럽게 그렇게 막 놓여져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은 그야말로 무질서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 멀리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런 주택들이 쭉 있고 그런 골목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약간 예전 그런 동네, 그리고 이제 그 골목길이 있는 그런 동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 장면 말고도 앞에서 이렇게 반지하방에서 바라보이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는 반지하지만 의외로 동네가 잘 보였죠. 그래서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잘 보이고, 마치 이제 우리 예전 그 초가상간에서 텐마루에 딱 앉아 있으면은 동네들이 쫙 보이고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뭐 인사도 하고, 왜냐면 담장이 대부분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도 보이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 집도 반지하지만은 바깥에가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죠? 예. 잘 보이고, 그리고 이 그 골목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못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동네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그리고 또 서민적인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반면 이거하고 또 대조가 되는 이제 공간이 이 공간이죠. 이 공간이 지금 공간이 많이 다르죠. 지금 여기는 사람 한 명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성 같은 어마어마한 이런 그 담벼락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집이 이제 이렇게 박 사장의 집은 이렇게 폐쇄적인, 개방적이지 않은 폐쇄적인 공간이죠. 예, 이렇게 들어가는 데서도 이렇게 철통 방어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집은 기택집과 많이 다르게 이렇게 2층 현대식 주택으로 돼 있고, 굉장히 부잣집 동네, 평촌동인 것 같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정부가 있는 그야말로 부잣집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을 들어가게 되면은 집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모던한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렇게 거실을 보게 되면은 거실이 굉장히 큰 통창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패브릭 소파에, 그리고 색깔도 이제 굉장히 통일되어 있죠. 색깔이 이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색깔이 이게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색보다는 이런 형태, 선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들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요 가구는 이제 그 진공관 앰프, 굉장히 고가의 오디오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가정부가 한 문광이죠, 문광. 문광이 하는 역할도 뭔가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 무조건 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굉장히 질서가 필요한 공간,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그래서 관리가 돼야 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기택의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집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색깔이 막 혼란스럽게 있는 그런 집. 그리고 또 이 공간은 또 공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기본적으로 1층은 공적 공간이고 2층에 이제
이런 사적 공간이 있죠. 그래서 2층에 침실도 있고 2층에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쪽 공간도 거의 이제 주방인데 보세요. 이렇게 가구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선이 강조되어 있는 그리고 평면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집이죠. 예, 그리고 지금 얘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박동희죠. 예, 박동희의 이러한 어떤 서구적인 느낌이죠. 우선 영어로 적혀져 있으니까 이름도 네이탄 파크 해가지고 이제 팍 해가지고 외국에서 뭐 활동했던 뭐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옆에 이노베이션 어워즈 해가지고 뭐 혁신상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혁신상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이 영어에다가 다 활자죠. 이렇게 글자가 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식화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느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이 지금 이 사진 이게 초상화잖아요, 그죠? 초상화. 초상화가 어떻게 일종의 귀족 가문에 주로 있는 것이 초상화인데 이 집의 사진이 약간 초상화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러한 느낌의 사진과 반대로 아까 이제 기택의 집에는 어떠한 이제 사진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기택 안방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사진 자체가 좀 다르죠. 우선은 이제 이런 투포환을 던지는 충숙의 투포환을 던지는 생동한 스냅 사진이죠. 뭔가 생동적인 느낌이 있는. 그리고 이제 옆에 은메달, 그러니까 충숙이 이런 운동선수였다는 투포환 선수였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사진이죠. 그래서 이 사진과 아까 그 딱 격식 차린 초상화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한쪽은 굉장히 이렇게 고정적이고 이거는 굉장히 생동감 있고 뭔가 변화한 느낌 이런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또 그런 부분에서도 상반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초상화가 초상화라는 게 원래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귀족 시대 때는 사진이 없던 시대 때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초상화를 그렸겠죠. 그리고 초상화를 그린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이 이제 그 빨리 죽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육체를 영구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남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고정화시키고 다 박제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아까 그 사진은 두 개가 다른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두 공간이 어떤 또 차이가 있냐면은 그 처음에 이제 지금 기후가 과외를 하러 가는 장면이죠. 그 과외를 딱 들어가가지고 첫 이제 테스트죠. 얘가 과외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해요. 그리고 그 조성하는 방식이 이 숏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는 거죠. 그래서 숏을 이렇게 전체 풀샷, 전체를 보여주는 풀샷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물의 그 클로즈업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얼굴 클로즈업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손 클로즈업 그리고 연기호가 딱 반응하는 샷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긴박함 플러스 또 하나는 이 공간이 뭔가 이렇게 은폐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비밀스럽고 뭔가 이러한 느낌을 또 준다는 것이죠. 그거에 반면 기택의 집 그리고 굉장히 커트가 많죠. 커트가 탁탁탁탁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긴박함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런 분이 기택의 집에서의 카메라의 어떤 샷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개별 샷. 그래서 쇼트가 전체가 아니라 개별 쇼트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이 기택의 집은 전체 숏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냄새를 맡고 있죠.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여튼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지금 고기를 구워 먹는 그 장면인데 이 전체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클로즈업이라든지 이렇게 커트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커트하지 않고 그냥 쭉 자연스럽게 카메라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선은 이 기택의 집은 뭔가 개방적이고 뭐 숨기는 게 없어요. 이게 다 보여줘요. 그리고 커트도 하지 않아요. 커트도. 그러니까 있는 라이브 형태로 마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선 이렇게 심도가 높아요. 심도가 높다는 거는 초점이 다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분리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다 똑같은 공간에 또 굉장히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죠? 네. 서로 그냥 붙어 있어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친밀한 그런 이제 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에 반면 또 대조적으로 보면은 이 동익의 부부의 관계를 보십시다. 둘이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앞에 멀리서 찍은 거고요. 카메라가 이제 멀리서 그 망원 렌즈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심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동익은 얼굴에 초점이 맞는다고 하면은 이 부인은 초점이 안 맞아요. 그리고 둘은 이렇게 식탁을 앞에 놔두고 약간 거리를 두고 앉아 있어요. 지금 식탁을 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있는 반면 또 하나 이 시각적으로도 분리를 해요. 한쪽은 초점이 있고 한쪽은 없고 이런 식으로 또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트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초점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은밀한 느낌이 있죠. 물론 이제 이 내용도 이제 뭔가 지금 그 기사를 해고하기 위해서 기사가 이제 팬티를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런 것처럼 기택 서로 이제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는 거죠. 한쪽은 포커스 나가 있고 한쪽은 포커스가 열려져 있고, 그죠? 이런 또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되죠, 이동이. 그래서 보세요. 이 식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 자체가 여기서는 역시 은밀하고 뭔가 비밀스럽고 또 이렇게 포커스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커트가 많아요, 커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생동한 느낌보다도 뭔가 이렇게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자기적인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카메라 움직임을 볼까요? 카메라 움직임은 아까 이제 그 기택집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움직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집에서의 카메라 움직임을 하나 또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충숙이 가정부에 이제 처음 가정부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충숙을 쫓아갑니다. 충숙을. 그래서 처음에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과외를 하고 있을 때 뒤에 슬쩍 와가지고 얘 지금 다해 모르게 그리고 뒤에서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기정에게 둘이서 이제 서로 모른 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상황을 보여줘요. 한 방에 안 보여주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아빠 왔다 해가지고 얘 쫓아가죠. 꼬마애가 쭉 쫓아가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스펜스가 만들어져요. 궁금하게 갖고 만드는 거죠. 이렇게 카메라 움직임이 한 방에 안 보여주고 서서히 이렇게 지금 이 네 가족이 이 박사장 집을 이렇게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사실을 이 점진적인 카메라의 노출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죠. 그리고 이 집을 보세요. 이 집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뒤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주방 기구들 이런 거 보더라도 생활적인 용품도 이렇게 전시를 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각적인 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각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와인병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죠. 근데 이제
기택집 같은 경우는 전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생활하는 집이고, 여기서는 뭔가 전시하는 집,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강조됐다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택집은 뭐가 강조가 되죠? 기택집은 제가 보기엔 촉각이 강조가 돼요. 우선 좌식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다가 몸을 대고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이쪽은 입식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 옷은, 여기서는 막 옷을 이제 차려 입죠. 이렇게 막 정장도 입고, 그리고 꼬마애는 또 이렇게 잠옷을 입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그때 입을 옷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남한테 보이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요리할 때는 또 요리사 같은 그런 옷을 또 입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뭔가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시각적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에 반면 기택집은 그냥 편안한 옷을 그냥 입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편안한 옷, 그러니까 촉각적으로 편안한 옷. 그래서 뭐 몸빼갈 바지 같은 거 입고 있고, 러닝 셔츠 그냥 입고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남한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생활, 내 느낌, 내 몸의 감각, 그러니까 촉각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나는 촉각이 뭔가 생동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된다고 하면은, 이쪽은 과시적이고 시각적인 게 좀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택집은 되게 가깝게 앉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그 거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얘는 사회적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회적 거리냐면은, 지금 이 영교와, 보세요. 지금 문광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는 하인, 나는 주인, 확실한 거리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어요, 항상. 예, 그래서 그런 두 공간의 어떤 인간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의 거리들도 서로 다르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떠한 이 공간의 시각적인 특성에 의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개성, 성격이 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우선 이 박동익 사장의 성격과 이 기택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선 기택 보세요. 박동익은 우선 사장이고, 기택은 첫 번째 기사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택이 나는 지금 한 집안의 가장이자 또 한 기업의 총수,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은 고독한 남자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얘기를 해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너는 주인이고 내가 기사고, 이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은 고독한 남자다. 그리고 너하고 나는 매일 아침 같이 출근하는 사람이고 동행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런 사회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 여긴다는 거죠. 예. 네가 뭐 돈이 많던 내가 돈이 적건 관계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서로 융화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걸 중요했다고 하면은, 현대 사회에 오면서 인간적인 것보다 우선은 사회적인 그런 계층, 그리고 어떤 지위, 신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예전 조선시대 때도 이제 굉장히 그게 확실했었죠. 너는 양반, 나는 이제 평민, 나는 노예, 나는 노비, 이게 뚜렷했었죠. 예, 뚜렷했었는데, 제가 말하는 전통사회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그런 신분제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농촌에 있어서의 그런 친근한 공동체 사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도시에 있어서의 지금 박 사장 같은 경우는 선을 긋죠, 항상. 선을 긋고,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그런 어떤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박 사장은 어떤 식으로 또 구별짓기를 하냐면은, 보세요. 예. 냄새 때문에
그죠? 못 참아야죠. 이제 지금 근세가 누워서 있어서 하여튼 이 냄새가 이제 물론 근세 때문에 나는 냄새라고 보지만은 기택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인간을 저렇게 냄새 나는 사람과 냄새 나지 않은 사람, 그야말로 부자와 그 서민 또 아니면 빈민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가지고 내 쪽의 사람 아닌 사람, 그러니까 특권층이 아닌 서민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 사회에 있어서 그야말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렇게 선을 긋게 해가지고 구별짓게 하는 그런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분노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일종의 단죄로서 이렇게 이 영화의 어떤 가장 클라이막스 씬에서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의 그런 어떤 시각적인 차이에 대해서 고전적 양식과 바로크 양식을 좀 대비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일리 베플린이라는 이제 미술사학자가 이제 16세기, 17세기 미술을 16세기를 고전적 양식, 17세기를 이제 바로크 양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양식의 특징, 바로크 양식의 특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두 가지의 시각적인 특징, 그리고 두 가지 미술에 있어서 확실하게 다른 두 가지 상반된 어떤 양식, 이 양식이 시대와 관계없이 요즘에도 현대에도 이러한 양식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시각적인 것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건축도 다시 미술 속에 들어가거든요. 미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건축, 하나는 박동익의 근대주택, 그리고 한쪽은 또 기택의 전래 전통적 주택 또는 재래식 주택,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고전적 양식과 바로크 양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박동익 집은 어느 양식인 것 같습니까? 네, 이쪽에 가깝죠. 선형, 평면성, 폐쇄성, 다원성, 능률성, 여기에 가깝죠. 그러면은 기택의 집은 이쪽에 가깝죠. 예. 왜냐면은 박동익 집은 우선 선이 강조되어 있었고, 그리고 평면이 또 강조되어 있고, 또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뭔가 각각 단일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부분들이 모여서, 그래서 공적 공간, 사적 공간, 그리고 또 안방, 아이들 방, 또 서재, 거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부분들이 하나의 조화롭게 모여가지고 하나 전체가 되죠. 그렇지만은 이 집은 기본적으로 다 섞여져 있어요. 통일적으로. 그래서 이 집은 굉장히 명료하죠. 모든 게 명료하고, 심지어 사람과 사람 관계도 굉장히 구분이 돼 있어요. 명료하게 구분이 돼 있죠. 너는 하인, 나는 주인, 이렇게 돼 있죠. 이 집, 여기 이쪽 박동익 기택집은 서로 수평관계예요. 수평관계이고 서로 이런 어떠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굉장히 색들이 막 혼란스럽게 막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보다 형태보다는 이 색깔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 굉장히 또 깊이감이 있죠, 그죠? 예. 이쪽은 깊이감이 적었죠. 아까 보면은 주로 이제 저녁에 촬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망원 렌즈 이런 걸 주로 써서 일부러 깊이감을 일부러 적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심도가 높게끔 촬영했고, 주로 낮에 촬영했고, 그리고 이제 개방적이고죠. 예. 그리고 또 사람이 오더라도 굉장히 환대를 하는. 그렇지만 이 집은 누군가가 왔을 때 경계를 하는 그런 집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쪽 사람인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인지 탁탁 나누죠. 그죠? 예. 그 냄새 나는 사람, 냄새 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전적 양식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뭔가 질서정연하고 이상적인 어떠한 그런 이미지, 예. 그리고 영국적인 이미지, 고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바로크 양식은 현실의 일상의 생동적인 그런 살아있는 그런 순간을 그 묘사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야말로 이제 뭐 그 사진도 스냅 사진이고 이쪽은 초상화고 이런 면에서 서로 굉장히 그 두 개가 한쪽은 고전적 양식, 한쪽은 바로크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기태 가족의 어떤 시각적인 그 집의 시각적인 특징, 박독인 가족의 시각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색으로 보면은 다양한 색깔 통제된 색, 톤으로 밝고 어둡죠.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낮신이 많았고 이 박동희 가족은 거의 밤신이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그렇지만 박동희 가족은 굉장히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초점은 이쪽은 굉장히 깊었고 낮았고 쇼트는 이쪽은 주로 설정숏 큰 전체 숏을 그냥 쭉 보여줬죠. 이쪽은 타이트하게 그리고 그 커트를 많이 나눠가지고 그렇게 개별 쇼트 위주로 보여줬죠. 그죠? 그리고 사람 간의 거리도 기택은 굉장히 치밀한 가까운 거리라면 박동익은 사회적인 거리 그리고 계층 간의 거리 넓었죠. 그리고 의상은 기택은 그냥 편한 옷 촉감이 강조되는 편한 옷이라면 박동익 가족은 남들한테 좀 보여주고 뭔가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일반 사람과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는 어떤 기능적인 옷을 입었고 소품으로 봤을 때 이쪽은 거의 뭐 생활용품이라고 하면은 이쪽은 거의 뭐 과시적인 전시용품처럼 보였죠. 그 집도 이쪽은 재래식이고 이쪽은 현대식이고 그래서 이쪽은 초가상간 같은 집이라면 이쪽은 그 근대 주택 서양의 근대 주택처럼 보이죠. 방은 이쪽은 한 방에서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한다면 이 집은 다 나눠져 있죠. 집들이 기능들이. 그리고 그래서 그것의 내용 그런 시각적인 특징이 상응하는 그 시각적인 특징과 상응하는 내용을 보면은 기택 가족은 이렇게 개방성, 자연성, 통일성, 촉각성, 비율성, 다양성이 있고 박동익 쪽은 다 반대이죠. 폐쇄성, 인공성, 다원성, 시각성, 효율성, 회계성. 여기서 회계성은 이제 그 집이 뻔한 어떤 서양식 구주택이라는 면도 그런 회계성도 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들이 회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박동익은 추구하는 것이 주로 이제 사장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가장 중요하고 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이제 큰 성공적인 이제 부자가 된 것이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박동익 같이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박동익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기택도 원래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원래 김기택 가족은 안문지족을 굉장히 중시 여겼던 김기택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각자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자기 욕구가 있는 것이죠. 뭔가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쪽 집에 갔을 때 김기택이 이쪽 집에 들어갔을 때는 욕구가 통일이 돼요. 욕구가 바로 박동희의 욕구가 되는 거죠. 부유함, 그리고 돈이 많은 그러한 서구적인 거, 그리고 막 그 의리의리한 거 이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그 욕구를 김기택 가족도 다 동일하게 부모부터 자식까지 다 똑같이 토기적으로 갖는다는 거죠. 이 집의 안에서는 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똑같이 문광부도 결국 그 빌붙어 가지고 그거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그 박동익이 추구하는 것을 누리고 싶은 거죠. 대신 자기가 능력을 안 되기 때문에 기생해서 누리고 싶은 것이죠. 그 극단적인 것이죠. 좀 극단적인 것. 예. 그래서 이제 기태 가족 집이 뭔가 이제 또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관습적이고 비명료적이고 친교적이고 공덕주적이라면은 박동희 가족의 집은 편리하고 질서 있고 과학적이고 명료하지만은 되게 사전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러한 특성과 이런 특성들을 공통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은 김기택 가족의 집은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집, 전통성이라는 특성으로 공통점을 가질 수 있고 박동희는 근대성. 근데 그 근대성에서도
이게 전통성에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근대성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건 나쁜 점이고 또 관습적이고 안 좋은 점이죠. 그렇지만 공동주의가 신규적인 좋은 점이고 근대성도 편리하고 질서적인 건 좋지만은 타선적이고 이기적인 건 안 좋죠. 근데 이 박동익 가족의 근대성은 굉장히 좀 이 전통성을 무시하는 근대성이 된 거예요. 한쪽을 좀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박 사장이 이 기택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받아줬죠. 혐오하고 배척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박 사장의 집은 뭐의 상징이냐면은 그런 전통적인 것을 미개하게 보고 전통적인 것을 혐오하고 그리고 서구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좀 극단적인 나쁜 근대성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획일적이고 돈만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그리고 거기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욕구가 아니라 타인의 욕구를 욕구하는 것. 그러니까 획일적이죠. 그리고 그것의 가장 상징이 뭐냐면은 바로 그 상징이 이거죠. 그 상징이 산수경석이죠. 산수경석이 그야말로 여기서 이제 그 상징적이라고 했죠. 굉장히 상징적. 이게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위조된 삶.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수경석이 이 자연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조작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나의 진정한 욕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구, 그리고 모든 사람이 쫓아가는 그 사회가 모든 사람이 쫓아가는 획일적인 욕구를 내가 욕구하는 그런 거짓된 삶을 상징하는 것이 산수경석이에요. 그래서 이 경석을 마지막에 이렇게 장인에다가 다시 돌려주고 오죠. 일종의 그런 삶과 단절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근본적인 계획을 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와 반대는 뭐냐면 그러면 이런 타인의 욕구를 욕구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획일적인 목표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굉장히 근대 나쁜적인 특성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과 반대적인 것이 바로 여기 보면은 보세요. 그 안분지족이라고 써 있죠, 그죠? 이게 보게 되면은 뒤에 이게 이제 이 집의 안방이에요. 안분지족. 그러니까 명확히 딱 나서는데 일단 안분지족이라는 글자 맞아요, 그죠? 이 글이 일종의 이제 반대되는 의미란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 그냥 나의 분수를 알고 거기에 만족하는 삶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어떤 분수라는 거는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각각의 좋아하는 게 있고 욕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 것, 그런 다양성의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하나 쪽에 다 몰려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보면은 산수경석은 뭐였냐면은 일종의 그 기후가 자기 친구가 명문대 갔으니까 나도 명문대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친구가 부잣집 딸내미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남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런 어떠한 그 타인의 욕구를 욕구하는, 그리고 남들이 다 똑같이 가는 그 획일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그 산수경서의 삶과 반대되는 것이 이제 안문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타인의 욕구를 욕구하는 획일적인 목표를 갖는 삶의 극단적인 경우가 바로 또 있습니다. 또 근세의 삶이죠. 근세의 삶을 볼까요? 근세의 삶은 이게 이제 근세 벙커, 그 지하 벙커예요. 벙커를 보면은 잘 보면은 헌법 개설, 형법 총론, 그죠? 그리고 또 이것도 다 이제 법학계로 헌법 연습, 다 이게 그 법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근세가 예전에
고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아마 능력도 안 됐을 텐데 남들이 다 고시 공부해가지고 고시 합격해가지고 출세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쫓아가는 그 타인의 욕구를 욕구했다가 실패했고 또 남들이 또 돈을 다 쫓아가지고 대박을 치기 위해서 또 그 대만 카스테라 사업을 할 때 또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쫓아가는 걸 쫓아가다가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가게 된 거죠.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는 그런 남들이 쫓아가는 욕구, 그 욕구를 욕구하기 힘드니까 이제는 아예 그 박동익 사장의 욕구를 그냥 기생하는, 그 욕구 밑에다 기생하는. 그래서 박동익을 이제 신주처럼 신을 모시고 리스펙트하면서 자기가 노예처럼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형태죠. 어떻게 보면 그 근대의 획일적인 것이 또 타인의 욕구를 욕구하는 그런 어떤 획일성이 극단화돼서 만들어진 일종의 괴물이죠. 기생충이죠. 괴물이 된 것이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 사회의 그런 어떤 그 산수경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박동익 사장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징하고 있는 그런 근대의 부조리한 면들, 그런 면들의 가장 극단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근세라고 그 벙커의 공간이죠. 그야말로 죽은 공간. 자연이라는 건 아예 없어요. 자연이 없고 오로지 인위적인 공간. 그렇죠. 인간이 다 만들었고 그리고 빛도 없고 나무도 없고 또 파란 녹색도 없고 오로지 주인이 나한테 뭔가 하다라는 그 신호 이런 것만 있고 신호를 통해서 주인과 내가 맡았다는 것이고 물론 주인은 나를 모르겠지만은 그 일방적인 거죠. 약간 미친 거죠, 미친 거. 그 미친 거는 인간이 인간을 미치게 하는 자기가 스스로 미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인위적인 것밖에 없어요. 자연적인 전혀. 그러니까 오로지 그 근대의 기기적이고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것에 가장 극단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파생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영화는 여튼간에 이 기후가 근본적인 계획을 잡겠다고 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예전처럼 그렇게 그냥 단지 뭐 부자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죠.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 이제 내가 나한테 소중한 것 다시 돌아간 것이죠. 다의 욕구, 가족들과 다시 아버지와 다시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안분지족의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근본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근본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쪽은 환상으로 됐었겠지만은 어떤 근본적인 계획은 여전히 이제 이런 그 반지하 집에 사는 게 현실이지만은 그 근본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봤을 때 그 전통과 근대가 조화로움, 이런 것이 근본적인 계획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자체가 서구화되고 또 편리해지고 또 인위적으로 되고 문화적으로 인공적인 문화가 막 발전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전통을 무시하거나 자연을 무시하거나 자연을 배척하거나 자연을 훼손시키거나 전통을 완전히 전통의 그러한 인간적인 그 공식적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생기는 부조리, 기생충의 삶, 그리고 모든 것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쫓아가면서 거기서 모든 사람이 그 파탄이 되는 그런 어떤 재앙적인 삶, 이런 것을 이 영화가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까 말한 근본적인 계획이란 거는 극단적인 그러한 근대성, 극단적인 전통성이 아니라 전통과 근대가 또 자연과 문화가 조화로운 것, 그런 것이죠. 과학과 전통이 조화롭고 과학과 우리의 어떤 그
그 자연적인 정세계 이런 것이 조화로운 그러한 세계가 바로 기후가 생각하고 있는 근본적인 계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 그냥 주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하일리 베풀린이 아까 말했던 그 고전주의와 고전적 양식과 바로크 양식 이 두 가지 대비가 되는 그 두 양식이 서로 조화로울 때 예술이 발전한다고 했었거든요. 하일리 베풀린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길 질레지라는 또 철학자는 체계적인 것과 비체계적인 것, 그러니까 체계적인 것이 요즘에 이제 말하는 근대적인 것이고 비체적인 것이 그 전통적인 것이죠. 체계적인과 비체계적인 것이 조화로울 때, 한마디로 근대와 전통이 조화로울 때 사회가 어떤 균형이 있는 감각의 균형이 있고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삶의 균형이 잡힌 그런 세계가 될 거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 그 극단적인 빈부 차이를 보여주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안에 잘 이렇게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더 큰 세계가 있는 것이죠. 단지 부자가 그 모든 걸 다 가져간다. 그래도 빈자가 투쟁해야 된다.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부자든 빈자든 관계없이 그거를 모두 감싸고 있는 그거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 이 근대 이 사회 근대로 너무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쏠려 있는 이런 사회. 그래서 많은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전통이 무시되고 있는 그런 막 나가는 그런 사회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분명히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그런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